자, 이번에는 이제 EOS 600D, 650D의 고급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앞서서 선생님이 베이직 존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베이직 존은 거의 이제 자동 모드였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제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부터 해서 뭐 야간 인물 모드까지 미리 사진이 잘 찍히도록 설정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촬영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는 좀 약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모드들이고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로 촬영하는 크리에이티브 촬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모드와는 달리 이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픽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픽처 스타일 들어본 적 있죠?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앞서서 선생님이 그 DPP로 사진을 변환할 때 여러 가지 그 사진 분위기에 맞는 픽처 스타일을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설정된 이런 픽처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픽처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는 픽처 스타일은 크게 네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샤프니스, 컨트라스트, 채도, 색조, 이렇게 네 가지의 파라미터를 이 카메라의 메뉴 화면으로부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DPP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픽처 스타일 설정했던 것과 이제 같은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이직 존 모드에서는 이게 좀 조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존, 크리에이티브 촬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조정할 수 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걸 조정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 카메라 메뉴 중에서 두 번째 메뉴에 가면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그 DPP에서 봤던 메뉴였죠. 그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이 DSLR의 그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 디직스라고 하는 그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켜두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밝기를, 이 사람의 얼굴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보정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의 밝기를 굉장히 이렇게 잘 조정을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이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미는 뭐였냐면 실제 흰색의 물체를 흰색으로 보이도록 흰색의 균형을 맞춰주는 걸 화이트 밸런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화이트 밸런스도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동 모드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조정을 해서 사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가 좀 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초점 맞추는 모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에 보시면 요 AF, MF 스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기능, 손떨방, 손떨림 방지 기능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AF 모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AF가 자동 초점이죠. 자동 초점 모드를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샷 모드는 정지된 피사체,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 반셔터를 누를 때 한번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사체,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한 번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달라짐으로써 초점을 변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AI 포커스 모드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카메라 직접 조작을 해보시는데,
AI 포커스 모드에 놓고 반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물체와의 거리가 변할 때마다 얘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피사체에 적합한 거고요. AI 서버 모드는 이 두 가지 모드를 혼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지해 있는 물체일 때는 원샷 모드로 동작을 하고 움직이는 피사체일 때는 AI 포커스 모드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되는 모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선생님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원샷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사진이 찍힐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 사람의 얼굴을 찍으려고 했는데 뒤쪽에 가서 초점이 맞아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DSLR에는 자동 포커스, 그러니까 AF, 오토 포커싱 하는 그 포인트가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중에 어떤 포인트라도 AF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의 경우 이 사람의 얼굴하고 뒤쪽에 있는 사물하고는 거리 차이가 큰데 이 AF 포인트 중에서 뒤쪽에 있는 사물에 있는 AF 포인트,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정중앙이 여기쯤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중앙에 있는 AF 포인트만 동작하고 나머지는 동작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 사진에서는 얼굴이 여기 있으니까 AF 포인트가 요 점이 작용이 돼야 됐을 텐데 가운데 점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F 포인트를 자동으로 선택하는데 요 AF 포인트를 변경하는 메뉴가 요거예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AF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선택한 다음에 설정을 하면 이제 그 포인트만 AF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 가운데 있는 포인트만 AF 포인트로 잡고 사진을 주로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 얼굴 찍을 때 그럼 가운데 AF 포인트가 동작. 자, 그래서 만약에 AF 포인트를 가운데 포인트만 잡고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반 셔터를 누르고 그리고 AF 포인트에 인물이 오도록 한 다음에 자, 여기 잘 보면 셔터를 떼면 안 돼요. 반 셔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의 화각을 변경시킨 다음에 나머지 반을 누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F 포인트에 인물이 오게 하고 반 셔터를 누르죠. 그리고 이 셔터를 떼시면 안 돼요. 그대로 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나머지 절반을 누르는 거예요. Press the rest of the way down이라고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한번 반 셔터 눌렀을 때 자동 초점이 맞춘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반을 눌러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면은 이런 엉터리 사진이 찍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이 친구의 얼굴에 AF 포인트가 오게 한 다음에 반 셔터를 누르고 그리고 다시 화각을 좌우로 움직여 잡은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누르는 거죠. 그 사이에 반 셔터를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보통 DSLR이 자동 초점을 맞춰주긴 하지만 자동 초점이 언제나 정확하게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대비가 낮은 경우, 예를 들면 배경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물체하고 색깔 차이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매우 멀리 있거나 반사되거나 역광이거나 이런 것들 보통 그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수동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수동으로. 자, 여기 그 AF 스위치를 MF 매뉴얼 초점으로 바꾼 다음에 라이브 뷰를 켜고 화면을 확대하여 손으로 초점 링을 돌리면서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습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설명했죠? 이거는 한 장씩 찍는 거. 이거는 여러 장, 연사 모드, 연속 촬영 모드고요. 이거는 타이머 모드. 이건 셀프 타이머 2초.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장 계속해서 연속으로 찍는 경우. 이런 모드들이 있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셀프 타이머 모드에서 이런 리모컨을 사용하게 되면은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동작시킬 수 있어요. 이 리모컨은 이 앞쪽에 리모컨 수신부가 있습니다. DSLR의 리모컨 수신부에서 적외선 리모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촬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핸드폰에 만약에 적외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기종이라면 DSLR 리모트라고 하는 이런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동작을 시켜볼 수도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측광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측광이라는 것은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모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적당한 밝기다 아니다 라는 것을 카메라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측광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측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측광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측광 모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이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이제 카메라 입장에서 적당한 밝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주인공인 이 인형의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측광 모드를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사진 전체 장면에 대해서 밝기 값을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럼 밝기 평균은 적당하지만 이 인형의 얼굴은 너무 어둡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측광 모드를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측광을 할 때 전체 장면에 대해서 측광을 하면 안 되고 밝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가지고 측광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 번째 사진처럼 이 인형의 얼굴을 적당한 밝기로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뒤쪽에 배경이 원래 색이 있는 건데 너무나 밝게 표현이 돼 버렸죠. 자, 이게 우리가 앞서서 많이 공부했던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는 관심 있는 부분을 밝게 적당한 밝기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때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측광 모드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서는 측광 모드를 4가지 측광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평가 측광,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측광, 세 번째, 스팟 측광, 네 번째, 중앙 중점 평균 측광. 말이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자, 근데 내용은 좀 쉬워요. 내용은 여기 있는 요 색깔 빗금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돼요. 평가 측광은 그러니까 사진의 전체 장면에 대해서 밝기를 평균 내가지고 측광을 하는 거죠. 바로 앞서 봤던 이 첫 번째 사진이 거의 평가 측광으로 측광을 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가 측광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냐? 이렇게 밝기 차이가 큰 거, 역광 같은 경우, 역광이면 앞에서 빛을 비추니까 빛 받은 곳은 너무나 밝고, 그다음 빛을 받지 않은 곳은 이렇게 그림자져 있잖아요. 여기는 밝고 여기 그림자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평가 측광이 적합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내가 사진을 이제 적당한 밝기로 나타내고자 하는 영역으로만 측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분 측광이나 스팟 측광을 하는 게 좋겠죠. 부분 측광과 스팟 측광의 차이는 밝기를 측정하는 면의 넓이에요. 부분 측광이 좀 더 넓고 스팟, 점이니까 스팟 측광이 더
그 노출을 결정하는 범위가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분 측강이나 스팟 측강이나 둘 다 특정한 부분만을 이용해서 밝기를 결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고급 메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중앙, 중점, 평균 측강은 말이 좀 어려운데 중앙에서 밝기를 측정한 다음에 이것을 전체 장면에 대해서 평균을 낸다. 이 부분을 어느 한 점으로 보지 않고 중앙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또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도 평균값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부분이 너무 밝거나 특정 부분이 너무 어두우면 평균값에 대한 오차가 커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표준 편차가 큰데 평균은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분 평균을 내서 다시 평균을 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일반적인 장면에서는 평가 측강을 쓰고요. 또는 중앙, 중점, 평균 측강을 쓰고요. 밝기 차이가 큰 그런 장면에서는 부분 측강이나 스팟 측강을 쓰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강 모드가 결정이 되면 그 측강 모드에 의해서 적당한 양의 빛을 이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도록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린 그림이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센서에 얼마만큼의 빛을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을 노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exposure예요. exposure. 그래서 노출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노출. 만약에 이미지 센서에 빛이 도달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적당한 양이라고 본다면 측강 모드에 의해서 결정된 양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 이만큼의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수도꼭지 물이 찔찔찔찔 나온다면, 즉 빛이 많지 않다면, 빛이 많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같은 양의 물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더 길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250분의 1초고 60분의 1초, 15분의 1초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밝기를 얻기 위해서 빛이 통과하는 면의 넓이가 좁으면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물이 통과하는 이 면적은 여기 지금 조리개, 빛을 가린다 그래서 조리개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조리개를 많이 열면 빛이 많이 통과되고 조리개를 열면 빛이 조금 통과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의 적절한 노출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의 노출을 조정할 때는 세 가지를 이용해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리개와 그리고 셔터 스피드와 앞서서는 설명이 없었지만 ISO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ISO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조리개를 많이 열면 조리개를 다른 말로 F수라고 하는데 이 F수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많이 열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니까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해도 되지만 조리개를 조금 열면 조리개 구멍이 작아지면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만약에 이 고양이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궤적이 다 나타나 버리겠죠. 그쵸?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조리개 값은 우리 여러분들 1학년 때 기초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망원경의 성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망원경의 성능 중에서 구경비 F수라는 개념이 결국 조리개 값 F수랑 같은 개념인데 보통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대물 렌즈의 지름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물 렌즈 지름 D 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되는데 같은 구경이라면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F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은 초점거리라면 구경이 작아지면 또 f수가 커지죠. 근데 망원 경우 구경이 고정되어 있지만 카메라는 이렇게 렌즈의 조리개를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렌즈의 조리개를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이 렌즈의 조리개 모양은 다각형 모양입니다. 보통 이 조리개를 열고 닫음으로써 여기 보세요. 조리개를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열고 닫음으로써 빛이 통과하는 면의 넓이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조리개를 닫아서 빛이 통과하는 면이 좁아지면 이 식에서는 지름이 작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름이 작아지면 f수가 커지는 거니까 조리개를 열면 f수가 작고 조리개를 닫으면 f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지름하고 초점거리가 같으면 f수가 1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렌즈의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초점거리는 그대로 두고 조리개를 닫아서 구경을 작게 하는 거예요. 구경이 절반이 되도록 하려면 반지름은 얼마로 줄여야 되죠? 그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을 1.4분의 1로 줄이면 통과하는 빛의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쵸? 통과하는 빛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조절해요. 만약에 조리개를 한 번 더 닫으면 빛이 통과하는 빛의 면적이 또다시 그거의 2분의 1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f수는 얼마씩 변해야 되느냐? 1이면 1.4, 그 다음에 1.4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1.4 곱하기 1.4, 2. 2에다가 또 1.4를 곱하고, 또 2008에다 또 1.4를 곱하고, 항상 조리개 값은 1.4씩 이렇게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한 스톱이라고 하는데 한 스톱 닫을 때마다 빛이 통과하는 면의 넓이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2배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가 F4고 F8이면 얘가 통과하는 면적이 이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쵸? 절반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4씩 변화를 시켜야 되죠. 1.4 그쵸? F4에서 F8이 되면은 거의 4분의 1이 된 거죠. 4분의 1 그쵸? F8에서 16이 되면 거의 4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셔터 스피드도 보면 60분의 1, 240분의 1인데 250분의 1 거의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여기도 60분의 1, 15분의 1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는 면의 넓이가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물을 틀어놓는 시간을 4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하고 모인 물의 양은 같아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렌즈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리개를 한 스톱 움직일 때마다 광량은 2분의 1로 줄어들거나 2배씩 늘어나거나 이런 식의 관계를 하고 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그러면 한 스톱 이렇게 키울 때마다 이 면의 넓이가 여기서 지금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쵸? 대신 지름은 1.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쵸? 루트 2가 1.414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하면은 여기 빛이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탁 정지된 화면이 찍히게 되겠죠. 그런데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면 움직임의 궤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야 되니까 같은 양의 물을 모으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면 조리개는 어떻게 해? F수를 크게, 조리개 구멍의 넓이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조리개 값이 커질수록 빛이 통과하는 면의 넓이는 좁아진다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방울, 방울방울이 살아있는 모습을 찍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 되지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면 이렇게 물 흐름의 궤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셔터 스피드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길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짧게 할 수는 없어요. 짧으면 빛이 충분히 통과해야 되는데 셔터 스피드가 너무 짧으면 여기 물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서 사진이 너무 어두워지겠죠. 이런 거를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ISO라는 것이 있습니다. ISO라는 것은 이미지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감도, 빛에 대한 이미징 센서의 감도라고 하는 것인데 ISO는 원래 이제 국제 표준 규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국제 표준 규격이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ISO라는 말 대신에 아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사. 옛날 필름 규격 시절에 여기 필름을 보시면 여기 100이라고 써 있으면 요즘 오늘날의 아사 100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400이라고 써 있으면 더 필름 입자를 크게 만들어서 빛에 더 반응을 잘하도록 과거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규격이 똑같이 넘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아사라고 부르지 않고 IS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는 보통 ISO 3200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좀 확장하면 요즘엔 최근에는 6400, 12800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작가 선생님이 측각 모드에서 빛을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물 모으는 걸로 비유를 했잖아요. 물을 이만큼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야간에 사진을 찍는다면 빛이 충분히 모이지 못하겠죠. 물을 충분히 모을 수 없죠. 왜냐하면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물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아까는 이제 물로 그림을 그렸는데 빛으로 본다면 빛을 이만큼 모아서 광전 효과로 포토 일렉트론이 이만큼 모여야 되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포토 일렉트론이 요만큼밖에 안 모이는 거야. 충분히 모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니까 디지털 신호를 그냥 단순하게 픽셀 값을 곱하기만 한다면 예를 들면 요걸 곱하기 2를 하면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전부 이렇게 쭉 그 양을 늘릴 수 있겠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 곱하기 4를 하면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모인 그 전자의 양이 매우 적어서 실제로는 어두운 그런 부분을 그냥 연산으로 곱해서 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ISO라는 거. 자, 그래서 ISO를 높이면 빛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도 좀 밝은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ISO를 높이면 아까 여기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런 신호 처리 과정에서 신호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노이즈의 세기도 같이 곱해지는 겁니다.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못하고 다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픽셀 값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미지가 거칠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O를 많이 높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써놨습니다. 고감도 ISO를 사용하면 ISO 100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200, 400, 800, 1600, 3200, 6400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같은 양의 빛이 도달했을 때 더 밝게 표현이 되는 거죠. 곱하기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이즈도 같이 증폭이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뭐 다크 프레임의 붉은 점이라든지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결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 사진이 찍히지 않는다면 ISO를 높일 수밖에 없겠지만 가급적 DSLR을 사용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ISO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가급적 ISO 100으로 찍어라. 하지만 도저히 밝은 사진이 안 찍힌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ISO를 높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조정해서 적당한 밝기의 사진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